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남기입니다. 오늘은 제 책 실력의 배신 제4장 신실력주의 사회 모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실력주의 사회 모형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 실력주의 사회 타도라고 했다가 아무리 봐도 실력주의 타도 사회를 타도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상황에 맞게 실력주의 사회의 문제점은 약화를 시키고 실력주의 사회의 강점은 부각시켜서 우리 사회가 세계와 경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실력주의 사회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함께 그 신실력주의 사회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 내용에서 그 실력주의 사회 모형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실력주의 사회 모형은 첫 번째가 신실력주의 사회 모형을 간단히 얘기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신실력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실력주의 사회의 체제, 그리고 정치 지향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실력주의 사회의 경제 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복한 신실력주의 사회를 위한 교육의 역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주의 사회를 타도하자. 그러니까 지금 앞장에서 얘기할 때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실력주의 사회는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타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될지, 실력주의 사회를 무시하고 타도하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실력주의 사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강점을 모른 채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 문제점만 보고서 실력주의 사회를 폐기한다면 오히려 그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텐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그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부터 시작해서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실력 위주의 공정한 경쟁이 가져왔던 결과, 이런 것들을 짧게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한일 무역 분쟁,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본이 갑자기 한국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일본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오히려 앞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무한경쟁 승자 독식의 실력주의 사회 속에서 모든 학생들은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우리의 어떤 과학, 기술, 경제, 문화, 이러한 제반 기초가 탄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전쟁 2년 이후에 우리는 오히려 그걸 딛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오히려 우리는 곧이어 설명하겠지만 선진국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인근 한 국가가 실은 가장 어려운 국가입니다. 서로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전쟁을 하면서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심각한 이 세계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 이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9일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서부의 도시 공항을 공습하는 등 폭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오늘 화상으로 협상을 갖습니다. 보도에 정창화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루마니아와 가까운 우크라이나 이바노 프란키우스크의 도시 공항을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야보리우의 군사 기지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힘이 약하면 국제 관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우방도 적국도 시시때때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국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나토 가입이랄지 이런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결국은 자국은 자국이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아니면 그러한 정도의 힘을 갖추고 있을 때 우방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힘을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력주의 사회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러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금방 우리는 주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일본의 식민 경험을 겪었고 또 한국전 6.25 전쟁을 치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데 이 경쟁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사회를 생각하는데요. 실은 경쟁은 우리 개인에게,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류 발전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르네상스가 낳은 경쟁, 이 칼럼을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공정하고 투명할 때는 참여자의 승복과 노력을 이끌어 경쟁의 기준과 원칙을 훼손하면 불신과 냉소가 전염병처럼 번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 피렌체,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철저하게 실력을 갖춘 예술인들을 기용해서 갔던 그러한 결과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르네상스의 출발은 완벽한 실력 기반의 경쟁 사회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력주의 사회를 포기한다면 또 그러한 문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K-팝이랄지 이런 K-드라마 혹은 K-무비 여러 가지 K-컬처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문화 광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에서마저도 한류 문화가 이제 영향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소비 형태를 넘어 관련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는 프랑스 시민들을 강하나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떠들썩한 파리안 고등학교. 곳곳엔 한국어가 눈에 띕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말과 전통 회화 등을 배운 학생들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제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우리 한류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K-팝 시장이랄지 이런 곳에서 개인의 실력이 아닌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 연예인의 상위 1%가 전체 연예인 소득의 절반 이상을 번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K컬처의 발달은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라고요?
상위 1% 혹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분야로 진출했던 사람들이 상위 10%가 되지 못하면 생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력 위주로 경쟁하는 이 무한 경쟁 상황을 다른 요인을 감안하면서 흐트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류는 세계 최고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됐나요? 드디어 대한민국은 이 세계가 인정하는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는데요. 이렇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것은 UNCTAD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UNCTAD는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의견 일치로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듯이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능했던 것은 실은 실력 기반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달리 우리는 대학을 지나갈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의 실력을 위주로 선발하는 곳입니다. 일본마저도요,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마 연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연대는 개인의 실력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통합전형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별도의 줄 세우기 말고 실력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개인의 실력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과거에 그 설립자의 후손, 손자를 받아들이려고 했다가 사회적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포기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와세다 대학의 유치원에 합격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와세다 대학 병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진입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거기에 이제 선발을 이렇게 추첨을 해서 뽑는데 옆집 아이는 되었는데 자기 아이는 떨어지게 되자 거기에 분노한 한 학부모가 그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국제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질 때도요, 삼성에서 사람을 뽑을 때마저도 우리는 시험을 봅니다. 국가의 모든 시험을 볼 때 사회 유공자 이 전형, 가산점을 주는 이 제도가 따로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철저하게 개인의 실력 위주로 뽑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블라인드 면접 채용을 위해서 학교 명까지 가린다고 할 정도로 최대한 개인의 실력 위주로 사회의 재화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제 세계 최고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력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실력주의 사회는 우리를 모두 다를 너무 힘들게 또 불행하게, 그래서 엊그제 이제 2022년 21년 기준이겠죠. 대한민국의 우리의 이제 행복도 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의 행복도 지수는요 50위권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살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는 동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신실력주의 사회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신실력주의 사회 모형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도 뒤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국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도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 추구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신실력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력과 대학 및 직업, 실력과 대학, 그 다음에 실력과 직업 배분 사이의 연결고리는 유지를 해주자. 그래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다만
직업과 보상 사이의 연결고리는 좀 줄이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 직업 세계가 양극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차가 너무 크고요. 일본이나 또 대만에 비해서도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차가 2배 이상, 2배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일본이나 대만은 약 90%에서 80%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는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이 좋지 않은 직업으로 인식되지 못했는데 요새 이제 대기업의 급여가 크게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도 좋지 않고 상대적으로 급여까지 낮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자기의 영혼을 갈아 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동남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그 중소기업에 근무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수준에 있어서 큰 돈을 지불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려고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지 않는 이유가 현재 우리 사회에 물론 생활비도 있지만요. 이 상대적인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인식이 되려고 하는 때 하나의 방법은 지금 대기업의 근무 종사자들이 벌고 있는 소득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타 그동안 우리가 체결했던 여러 가지 FT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농업을 희생시켜서 아니면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 후려치기로 어찌 본다면 중소기업을 이 받아야 될 돈을 대기업이 독식한 결과로 얻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격차를 줄일 때 이제 중소기업도 근무할 만한 의미 있는 공간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직업과 보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줄인다. 이 의미는 그 차이를 줄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소득에 대한 어떤 소득세를 상당 부분 인상을 해서 결국은 중소기업에 근무할 소득이 낮을 경우에도 상당한 보상을 받아서 그 차이가 줄어지는 그런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근로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 간 사회적 재화 배분 차이를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차이를 줄이는 제도적, 사회문화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 이러한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누진소득세, 또 최고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임금 체제 개혁, 그 다음에 저소득층 조세 감면 제도, 마이너스 소득제, 또 임금 보호제도, 고용 보호제도, 실업 보호제도, 상속세, 기부 문화 확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실력주의 사회에서 처음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신실력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금방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실력주의 사회를 타도해버리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국제관계 속에서 또 개인의 역량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끄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 어찌 보면 약간이 아니라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걸 강조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력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러한 신실력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